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비자 전문 상담사에서 소비자 관련법 강의를 하고 있는 오광균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소비자 관련 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법 하면은 일단 긴장 먼저 되시죠. 먼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특히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다른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민법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다는데 대체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외워야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 교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왔던 부분 혹은 나올 법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법을 우리가 법학자나 아니면은 대학원 가서 뭐 법학 박사를 할 거는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법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또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실제로 실전에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제 강의에서 나오는 칠판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교재를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최소한. 그리고 좀 더 내가 고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재를 좀 더 꼼꼼히 보셔야겠죠.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교재에서도 일부분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꼭 충분히 암기를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민법의 의의입니다. 자, 민법이 어떤 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 생활규범이다. 자, 생활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또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종교 같은 것도 일종의 생활 규범이 되겠죠. 법은 그러한 생활 규범 중에 하나이고 민법은 그러한 법 혹은 법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민법은 생활 규범이다. 맞느냐 틀리냐 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맞다라고 하셔야겠죠. 민법도 법의 일부고 법은 생활 규범의 일부니까 민법도 생활규범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민법은 일반법이래요. 일반법과 반대되는 개념은 특별법이겠죠. 자, 특별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민법과 상법 같은 경우는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에요. 왜냐하면 상법은 상인과 일반인 혹은 상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일반 사람들의 일반 일반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관계에 대해서 모두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이죠. 특별법, 상법 말고도 또 뭐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방문 판매법, 약관규제법 모두 다 특별법이죠. 하지만 민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입니다. 순서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일반법과 특별법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같이 규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은 말 그대로 일반법이 규율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더 규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같이 규율하고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또 민법은 또 한 가지 사법이다. 사법이 아니고 사법이라고 읽죠, 보통. 사법과 반대되는 개념은 공법인데요. 민법, 상법처럼 평등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규율하는 것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간인들 사이에 보통 평등한 사이에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고요. 헌법이나 아니면 뭐 행정법처럼 약간 평등하지 않을 것 같은 사이에 또 국가의 뭐 공권력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국가는 좀 더 거대한 힘이죠.
사법과 이제 일반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법이고 어떤 것이 공법인가에 대해서 책에 보시면 사법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아직까지 정해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설들이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거를 굳이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교재를 보시면 뭐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나와 있고 일반 사법과 특별 사법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강의나 하지 않더라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데요. 자,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소송할 때 가는 무슨 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라고 하면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판단의 재료로 삼는다. 그것을 법원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민법 1조 제목 자체가 법원이거든요. 1조를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민사에 관해서 어떤 소스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법률이고, 그죠? 두 번째로는 관습법이고, 세 번째로는 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대요. 또 한 가지는 판단의 순서, 적용의 순서를 알 수가 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니까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니까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면 성문법들,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민법적, 또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들, 이자제한법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앞으로 보게 될 방문판매법들, 그런 것들이 민법의 소스가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관습법이나 조리, 이런 것들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죠. 관습법은 말 그대로 관습이고요. 조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물의 이치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 판례. 여기 X가 나와 있죠.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있느냐?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은 해서 법률 아니면 이자제한법 같은 특별법, 관습법, 조리 나오는데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판례는 왜 법원이 될 수 없느냐? 판사들은 앞에 선행한 그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어기고 자기가 새롭게 법을 해석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판례를 어겨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당사자들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웬만해서는 이 판례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법원에 해당하진 않는다. 즉 판례를 어기고 판단을 하더라도 위법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적용 순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습법은 무엇이냐? 관습법하고 관습은 좀 다르죠. 관습이 들어가 있다고 모두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도 법이죠. 법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정의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법이라고 인식되어 대다수인에 의해서 지켜질 정도가 된 것.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관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법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관행이 모두 관습법인 것이 아니라 관행이 법이라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법 관행이고 법이라고 인식된 거다라고 해서 다 관습법인 게 아니라 법원에서 관습법이다, 이것은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관습법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정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 양도담보, 명인반법, 이 중에 아는 것이 몇 개 안 되시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관습법을 인정받는 것이 뭐냐라고까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죠. 다만 관습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이르러서 법원에서 관습법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 관습법이다. 자,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다수설이 보충적 효력설이다. 교재에도 그냥 보충적 효력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충적 효력설이 무슨 뜻이냐면요. 반대말은 변경적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이 과연 실제 법률을 변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보충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보충적 효력설은 실제 법률이 우선이고, 관습법은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경적 효력설은 관습법도 법이니까 일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효력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변경적 효력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뭐 OX 문제처럼 나올 수 있겠죠. 1, 2, 3, 4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설 에 따라 보충적 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지닌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요. 관습법은 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폐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예, 다음을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조리라고 있어요. 조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선데요. 반대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리의 반대말은 부조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 부조리다 라고 얘기한 거, 사회가 뭐 일반적인 상식이나 아니면 사물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험이나 이치 같은 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강의하면서 매우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자, 선의라고 하면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법에서는 일반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얘기할 때는 뭐 착하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선이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아는 것, 그러니까 나쁜 의도든 나쁜 의도가 아니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라는 용어를 보통 선의 3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선의 제3자. 이런 말이 법에서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선의,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가 2명 있는데 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계약 관계와 상관이 없는 제3의 이 사람, 근데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선의 3자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선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악의는 알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추정하고 간주가 있습니다. 추정과 간주의 차이는요,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간주는 반대 증거가 있어도 법원에서 이것은 반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간주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가령 뭐 실종 선고를 했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사람이 한 5년 동안 생사불명이 돼서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뭐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하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과 추정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것, 추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간주는 반대 증거가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히 있어도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니까 사망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종 선고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에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망한 것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추정과 간주의 차이죠. 넘어가세요. 민법의 교재에 보면은 법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그냥 그 언어 상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민법의 효력입니다. 민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재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정도겠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말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은 소급하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법이 2000년에 개정이 됐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가령 1990년에 계약을 했다. 근데 이게 현재에 와가지고 문제가 돼서 소송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 그러니까 2000년에 개정된 이후에 민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정되기 이전에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민법은 기본적으로 소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에,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이 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법률 조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속지주의래요. 자, 땅에 속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속지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면 외국인이든, 그죠? 아니면은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한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속인주의, 이는 사람이겠죠. 자, 외국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그죠? 다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큰 원칙은 속지주의, 우리나라에서 한 모든 행위는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고,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 한 행위는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가령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계약을 했어요. 그죠? 한국 국적인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프랑스 민법이 적용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 라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같이 계약을 한 것도 우리나라 특별한 당사자들의 그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민법상의 권리,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읽어보시면 기억이 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형성권인 경우, 청구권이 무엇이고 형성권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금방 가시는 것들이고요. 또 권리의 분류라든가 권리 행사 부분도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해서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조를 보시면, 제2조 1항을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신의칙의 원칙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죠? 성실히 해야 된다. 자, 약간 애매한 조항입니다. 민법은 형법처럼
그렇게 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조항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이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 가능한 조항을 하나쯤을 두어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까지를 모두 규율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뭐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냥 신의칙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신의칙은 민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법이나 공법 관계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에 만약에 신의칙은 사법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혹은 민법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또 신의칙은 재산관계뿐만이 아니라 신분관계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그죠? 문제로 뭐 신의칙은 재산관계, 재산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모두 무효다. 무효하고 취소하고는 이따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신의칙은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뭐 약관 조항이 너무 불공정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죠.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문제에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인 것은 당사자가 취소합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무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바로 밑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아까 2조 1항은 신의칙이었죠. 2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얘기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모두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권리를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남용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라고 권리를 박탈시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권리가 친권이죠. 친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의무의 측면도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권이 발생을 합니다. 친권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아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동의를 해주고 뭐 취소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리권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내 생활 수준에 맞게 부양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나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부양하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친권을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안 좋다라고 가정법원이 판단한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친권을 아예 박탈해버릴 수도 있어요. 가령 뭐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을 남용해서 뭐 아이가 받아야 할 뭐 상속분이나 증여분을 함부로 쓴다, 탕진한다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은 아버지나 뭐 부모님이 친권을 너무 남용한 것이다,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친권을 없애고 다른 사람으로 친권자를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친권자가 아니고 후견인이겠지만요. 자,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뭐 권리 구제, 뭐 권리 경합과 충돌, 뭐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언제 나오나라고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연인의 권리 능력 부분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권리 능력, 특히 여기서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거든요. 자, 자연인은 일반적인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모두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립되는 용어는 법인이죠. 법인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법에서 사람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법인이라고 하고요. 예, 법에서 사람인 것으로 그냥 쳐주는 그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연인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다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인의 권리 능력, 시기는 권리 능력이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종기는 마치는 시점이 언제인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령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권리 능력을 가지는가. 자,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임신부의 그 손해배상, 임신부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만 아이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 시기는 언제부터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시기는 법에서는 태어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자, 태어난 때라고 하는 것은 모체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분리된 때를 태어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법에서는 개별 조항에서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상속. 엄마 뱃속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은 얼마를 증여해 주겠다라는 게 사인증여거든요. 상속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은.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라는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태아도 지금 비록 권리 능력은 원래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쳐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 능력이 있게 되겠죠. 또 권리 능력의 종기,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사망한 때. 자, 사망한 때인데 사람이 그냥 사망하면 단순히 죽으면 다 사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동일한 위난을 당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운전을 해서 어디를 놀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둘 다 사망을 한 경우에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권리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령 아버지하고 어머니 밑에 내가 태어났고 내 밑에 아내랑 결혼해서 아내랑 결혼해서 제가 남자니까 남자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네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와 내가 모두 사망을 했다. 좀 얘가 좀 슬프긴 하네요. 만약에 부친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부친이 사망한 경우는 이제 민법을 보시면은 배우자는 자녀는 1, 배우자는 1.5배로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먼저 1대 1.5 비율로 해서 상속을 받죠. 근데 내가 다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내 아내와 아들이 1.5대 1로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근데 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1.5배는 맞는데 1.5는 맞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1대1로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니까 내가 다시 나의 재산의 일부 중에 어머니가 1.5를 가져가고 내가 1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냥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죠.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주가 아니죠. 그래서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동시에 사망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 1분이라도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난이 발생할 때, 가령 항공기나 선박사고 같은 거, 아니면 지진이 발생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다 따지기가 힘들죠. 언제 사망했는지. 그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사망한 거를 치겠다라는 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나온 이유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간주한다는 것은 추정이 아니다.